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막에서 발굴된 고대 유대인의 문서 속에 한 민족의 기원을 암시하는 구절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동쪽 산의 언어와 돌문양을 지닌 자들과 맺은 언약, 도대체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베를린에서 서울,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한국계 언어학자의 탐험은 전 세계 고대 문명사를 뒤흔들 논쟁을 불러왔고, 마침내 한반도 고조선 유적에서 그 놀라운 마지막 조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과 한국의 신묘함을 널리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욕 자연사 박물관. 고대 유물 복원 담당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저는 어느 날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 속엔 익숙하지 않은 한글 손글씨와 함께 이상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동쪽 산, 돌문양의 언약, 그들이 떠난 자리를 기억하거라.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남긴 시적인 문장이라 여겼죠. 그런데 마침내 제 일상에 그 문장과 연결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에서 발굴된 고대 유대 석판에 해가 뜨는 곳, 돌문양을 지닌 자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문장이 발견되었다는 보고서가 박물관으로 도착한 겁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편지의 문장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저는 할머니의 다른 유품들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젊은 시절 한국에서 고고학자였던 할아버지와 함께 발굴 작업을 했던 기록이 있었죠. 특히 눈에 띈 건 동쪽 산 무덤 발굴 부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적었더군요. 그 문양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야 누군가 남긴 이야기, 아니면 약속 같은 것이었을 거야. 저는 할머니가 남긴 편지와 석판 보고서 사이의 연결고리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가 어떤 큰 퍼즐의 조각을 발견한 걸까요? 어쩌면 할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남겨두신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수수께끼를 파헤쳐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편지와 석판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이제부터 시작될 여정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그 끝에 뭔가 중요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석판 해독을 맡은 전문가를 만나봐야겠다고요. 그렇게 저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곧장 석판 해독을 맡은 동료 유대인 언어학자 다니엘 브라운 박사에게 이 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 박사는 히브리어 방언에 능통한 학자로 석판에 쓰인 문장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인물과 지역을 지목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런 형태의 문장 구조는 3세기 이전 히브리 문헌에서 주로 발견되는 형태입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건 돌문양을 지닌 자들이라는 표현이 구체적 집단을 지칭하는 것 같다는 점이죠. 석판 아래엔 고대의 정교한 문양도 함께 새겨져 있었는데 저는 그 문양이 한국 고대 유물에서 본 적 있는 것과 닮았다고 느꼈습니다. 대학원 시절 동아시아 고대 문명 수업에서 보았던 와당 문양과 닮아 있었거든요. 다니엘 박사는 저를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봤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 이 패턴을 보세요. 이건 마치 한국 고대 유물의 문양과 비슷해요. 다니엘 박사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탈리, 두 문화권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연관이 있을 수 있겠어요? 단순한 우연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국국립고대유산연구소에 연락을 했고 과거 박람회에서 만난 박유진 박사에게 문양 이미지를 보냈어요. 박유진 박사는 고대 동아시아 문양 전문가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분석을 해주기로 유명했죠. 단순한 직감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패턴들 사이에 뭔가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불안은 커져갔어요. 혹시 제가 너무 큰 도약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할머니의 편지와 이 석판이 정말 연결되어 있을까? 의심의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다를 반복했습니다. 며칠 후 도착한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구조적 반복성, 축대칭 방식, 문장 단위 구획. 고조선 초기 와당 문양과 82% 이상 유사합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높은 유사성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라 제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수수께끼라는 것을요. 저는 바로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수수께끼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직접 문양의 원천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박유진 박사는 제게 이메일로 말했죠. 나탈리,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힘들어요. 상징 언어의 전파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단서들, 특히 그들이 떠난 자리를 기억하거라라는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들은 누구였을까? 왜 떠났을까? 그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걸까?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대학교 연구동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박유진 박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진 박사는 생각보다 젊고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눈빛에서 학자의 예리함이 느껴졌죠. 나탈리 김,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당신이 보내준 문양이 우리 연구팀을 완전히 흥분시켰어요. 유진 박사의 연구실은 고대 문양 자료들로 가득했습니다. 벽면에는 다양한 시대별 와당 문양이 전시되어 있었고 큰 테이블 위에는 이미 히브리 석판의 문양과 고조선 와당 문양을 나란히 놓은 비교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죠. 서울대 연구동에 도착한 날 유진 박사와 밤새도록 문양 구조를 비교했습니다. 히브리 문장의 특정 자음군이 고조선 와당 문양의 배열과 동일한 흐름을 따르고 있었어요. 특히 동쪽, 형제, 산이라는 개념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죠. 이 부분을 보세요. 유진 박사가 특정 패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마치 정보를 저장하는 코드 같아요. 고대인들이 남긴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한 유사성을 넘어서 무언가 기록된 흔적. 그것은 신화가 아니라 기억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는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커피잔이 여러 개 쌓였고 연구실 바닥에는 비교 자료들이 널브러져 있었죠. 유진 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걸 학계에 발표할 거예요? 아직은 완전한 증거가 부족하지만 이 발견은 정말 중요할 수 있어요. 전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과 흥분이 섞인 감정이었어요. 학계의 조롱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발견이 진짜라면 역사를 바꿀 수도 있겠죠. 뉴욕 고대문명연합 심포지엄. 저는 동방의 문양 언어 고조선 유물과 히브리 문자의 구조 유사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강당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첫 슬라이드를 넘기자 청중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매우 흥미로운 발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고대 유대 석판의 문양과 한반도 고조선 와당 문양 사이에 존재하는 놀라운 유사성에 관한 것입니다. 초반엔 모두가 조용했지만 슬라이드의 석판과 고조선 문양의 비교 이미지가 나가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학자들의 표정이 의심에서 호기심으로 다시 경계로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옆에 선 유진 박사가 저에게 격려의 눈빛을 보냈고 저는 더욱 자신감 있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 두 문명은 지리적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그들이 남긴 문양 언어는 마치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이 패턴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정보 전달의 도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표가 끝난 직후 청중 중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문양 대칭성은 보편적 현상 아닙니까? 인간의 미적 감각이 만들어낸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또 다른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조선과 성경을 연결하는 건 학술적으로 무모한 시도 아닌가요? 증거가 너무 빈약합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우려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석한 건 단순 유사성이 아니라 반복 구조와 정보 구획이 함께 작동하는 상징 언어의 흔적입니다. 이건 우연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정교합니다.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지만 많은 학자들의 얼굴에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심포지엄이 끝나고 몇몇 학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대부분은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죠. 돌아오는 길에 다니엘 박사는 말했습니다. 나탈리, 이 길은 너 혼자 걸어야 할 수도 있어. 학계는 이런 파격적인 이론에 늘 보수적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진실을 찾는 일이 쉬웠다면 이미 누군가 발견했겠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할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이제 그 문장들이 더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할머니도 이 비밀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그렇다면 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며칠 후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다니엘 박사가 이스라엘 출장 중 실종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석판이 발견된 유적지를 재조사하러 갔다가 연락이 끊겼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남긴 건 암호화된 짧은 이메일 하나. 단 3단어뿐이었죠. 아람, 하딘, 동쪽. 저는 즉시 유진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유진 박사는 첫 번째 단어가 고대 아람어 문화권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하딘 HADIN이라는 단어는 처음 듣는 거라고 했어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전 세계 기록을 검색해야 했습니다. 밤을 새워 자료를 뒤졌습니다. 하딘. 이 이름은 어디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박물관 데이터베이스, 고대 근동 문헌, 심지어 성경 외경까지 살폈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지친 눈을 비비며 커피를 마시는데
문득 다니엘 박사가 언급했던 이스라엘 국립고서관의 미발표 자료가 떠올랐어요. 급히 이스라엘 국립고서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다니엘 박사의 동료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죠. 48시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고서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미공개 두루마리 속 문장 하나를 찾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하딘. 그는 동쪽 산에서 새로운 종족을 낳았도다. 이 문장을 보자마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 문장은 단군 신화의 구조와 똑같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여성과 결합, 민족의 시조. 또한 할머니 편지의 동쪽 산의 언약과도 연결되고 있었죠. 유진 박사에게 이 발견을 공유했습니다. 유진 박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나탈리,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단군 신화와 너무 닮아 있어요. 단군은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의 아들로 곰과 결합하여 한민족의 시조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저의 전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딘이라는 존재는 신화와 역사의 경계에 있었던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건 다니엘 박사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어딘가로 향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아마도 동쪽일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다니엘 박사의 마지막 위치를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의 평소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마지막으로 검색한 단어를 찾아냈어요. 고창 고인돌. 한국의 전라북도에 있는 고대 유적지였습니다. 한국 전라북도 고창. 고조선 초기 유적이 가장 잘 보존된 지역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저는 유진 박사와 함께 그곳 발굴팀에 합류했어요. 아침 일찍 고창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산 아래를 감싸고 있는 안개가 마치 오래된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았죠. 이곳에는 수천 년 된 고인돌 군집이 있어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죠. 유진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발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지 고고학자들은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니엘 박사가 여기 왔었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조금 실망했지만 우리는 계획대로 탐사를 시작했어요. 이 지역은 최근에 새로운 발굴이 시작된 구역입니다. 작년 겨울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유적이죠. 현지 고고학자가 설명해 주었어요. 돌무더기 사이로 드러난 와당 파편들 중 하나를 들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분명히 뉴욕에서 본 석판의 문양과 연결된 조각이었어요. 하딘의 언약에 나오는 기호 배열, 동쪽 산의 언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방식이 여기 있었습니다. 유진 박사, 이거 보세요.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유진 박사가 다가와서 그 파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믿을 수 없군요. 히브리 석판의 문양과 동일한 구조예요. 심지어 이 부분은 완전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더 깊이 발굴하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동안 땀을 흘리며 작업한 결과 더 많은 파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마치 문자처럼 보이는 표식들도 있었어요. 고대 히브리어와 알 수 없는 기호들이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할 무렵 돌 구조물 하나가 드러났어요. 그것은 작은 제단 같은 형태였습니다. 그 위에는 하나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죠. 유진 박사가 천천히 그것을 읽었습니다. 하딘의 자손들이 여기에 머물렀다.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동쪽으로 떠났다. 저는 유진 박사에게 말했죠. 이건 단순한 고고학이 아니에요. 이건 기억이에요.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기억의 구조.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 발견은 역사를 다시 쓸 수도 있는 중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박사였어요. 그는 지쳐 보였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다니엘 박사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치고 수염이 덥수룩했지만 눈빛은 생생히 빛나고 있었어요. 나탈리, 유진, 너희들을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어. 다니엘 박사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실종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니엘 박사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었어. 누군가 내 연구를 감시하고 있었거든. 하딘에 관한 기록을 찾고 나서부터였지. 그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고대 문서 이미지가 있었어요. 이건 사해 근처 동굴에서 새롭게 발견된 두루마리야. 여기에 하딘이라는 인물이 언급되어 있어. 하딘은 동방으로부터 왔으며 그의 지혜로 많은 이들을 이끌었다라고. 우리는 저녁 내내 다니엘 박사의 발견과 우리의 발견을 비교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하딘은 아마도 고대 근동 지역에서 동아시아로 이주한 집단의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지식을 가지고 동쪽으로 이동했고 그 흔적이 문양과 신화 속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귀국 후 저는 뉴욕으로 돌아가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학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결정적 증거 부족 해석의 자의성 같은 평가가 이어졌죠. 특히 같은 박물관의 선임학자였던 프레드릭 박사는 제 연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런 식의 주장은 학문적 엄격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문화 간 유사성을 찾는 것은 인류학의 오래된 유혹이지만 증거 없는 연결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는 낙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정이 저에게 남긴 건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질문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하딘이 실존 인물이었는지 아니면 문화 전파의 상징인지는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어요. 고대 중동과 한민족 신화는 공통의 구조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정교합니다. 진실은 때때로 혈통이 아닌 기호 속에, 문양 속에, 기억 속에 숨어 있다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할머니의 편지는 이제 제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세대를 건너 전해진 기억의 조각이었습니다. 어쩌면 할머니도 이 수수께끼의 일부를 알고 계셨던 걸까요? 다니엘 박사와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소규모 수도원에서 하딘과 관련된 추가 기록을 찾고 있었어요. 12세기 수도사들이 기록한 문서 중에 동방의 신비로운 민족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탈리, 이건 단순한 가설이 아니야. 수도원 문서에는 동방의 산에서 온 현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 그들이 가져온 지식이 서방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기록이 있어. 저는 고대 문양 분석 결과를 종합하는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학계의 냉소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자들은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앙아시아 고대 문명 연구자들이 문화 교류의 가능성에 흥미를 보였죠. 유진 박사는 한국에서 추가 발굴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와당 조각들에서 동일한 패턴이 발견되었고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7세기경의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이는 우리의 가설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다니엘 박사는 마지막으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이 문화보다 오래간다는 말, 이제 알겠어. 하딘의 이야기는 언어와 문화, 시간을 초월해서 살아남았어. 저는 오늘도 고대 유물의 문양을 복원하면서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입니다. 하딘. 그가 실존했든 상징이든 분명 수천 년 전. 그 돌문양을 새기던 자들은 자신들이 남긴 무언가가 언젠가는 해독될 거라 믿었을 겁니다. 할머니의 유품 중에서 발견한 또 다른 메모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우리는 혈통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억으로, 상징으로, 이야기로 이어진다. 이제 저는 그 의미를 이해합니다. 저는 박물관의 새로운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문양 속의 언어고대 문명에 잊혀진 대화라는 주제로요. 관람객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지만 몇몇은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풍요로울 수 있다는 가능성에 흥분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그림은 없지만 퍼즐의 가장자리부터 서서히 연결되고 있는 중입니다. 고대 히브리 문명과 동아시아 문명 사이의 교류,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을지 모르는 하딘이라는 인물. 저는 그 마지막 조각을 기다립니다. 아니, 어쩌면 제 손으로 맞추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단서를 따라 다음 여정을 계획하고 있어요. 동쪽 바다 너머 해가 뜨는 곳에 마지막 언약이 있다. 그곳이 어디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찾아낼 겁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수천 년을 건너온 기억의 언어를 풀어가는 여정이 계속될 테니까요. 수천 년 전 바람 속에 흩어진 기억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 답은 먼 곳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그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날, 우리는 잊고 지낸 뿌리와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